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오늘 하루 경제와 주식을 마무리하는 경주마 진행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욱 여러분의 경제관념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박종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야, 워낙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언제 여기서 볼 줄 알았습니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전문적으로 일어요. 교수님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경에서 만나니까 더 좋아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경주마에 박종호 교수님 나오실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의 고수죠. 미래에셋의 장희성 팀장 그리고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와 함께 오늘은 2022년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거는 내가 좀 꼭 알고 싶었던 건데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 경주마에 입장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주식 시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해외 주식 전문가죠. 미래에셋 증권의 장희성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두 분은 워낙에 친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형 동생 하는 사이고. 여기서 볼 줄이야, 우리 형들. 오늘 여기서 저 한경 TV에서 만나니까 또 어떠세요? 저희 뭐 그냥 좋죠. 봐도 또 좋습니다. 예, 저희 척하면 척이니까. 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이었고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두 분이 호흡이 척척 맞으시니까 좋고요. 네. 네. 오늘 모신 이유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매일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이름을 여러 번 부르거든요. 제 이름을요? 예. 저희 고객님들께서 전화가 오죠. 네. 장 팀장, 우리가 산 주식 도대체 언제 올라?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나옵니다. 이재용. 하루에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이제요. 네. 그런 의미. 네, 그건 이제 좀 농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증권사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고객님들의 자산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위주로 좀 스위칭돼야 된다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네. 한 1, 2년 전부터는 고객님들이 먼저 해외 주식을 찾아서 저를 오시고 네.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 서학개미 열풍을 현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생한 또 그 현장감을 전달해드리기 네.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 지난해에는 한국 주식 하신 분들이 많이 벌었고 네, 지난해에는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2022년을 예측하기 전에 2021년 미국 시장부터 얘기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 작년 미국 시장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을 다 합치면 네. 어림잡아 1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조 원 중에서 국내 주식에 네. 매수하는 데 쓴 돈이 한 65조 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매수하는 데 썼던 돈이 한 26조 원 됩니다. 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희비가 엇갈렸냐면 네. 계속 포트폴리오의 절대적인 비중을 국장에만 고집했던 분들과 네. 미국 주식과 섞어서 했던 분들이 올해 그냥 완전히 그 맞아요. 희비가 엇갈렸죠. 엄청나게. 예. 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네. 미국 주식에도 내가 충분한 관심을 둬야겠다라는 문화가 작년에 완전히 성숙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세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올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정 팀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동의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일단 돈은 정확해요. 예. 돈의 흐름은. 이제 돈을 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 많이 넘어갔는데 네. 단순하게 작년에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서 네. 미국 증시로 많이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내가 안정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토양이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면서 더 많은 네. 투자금이 전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어제 김동완 소장님 오셔서도 예. 그 어려운 매도를 난 많이 안 한다. 그게 네. 나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게 네. 일단 매도 시기를 놓쳐요. 올랐다 다시 내리는 종목들이 많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빨리 매도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네. 조급증. 예, 팔고 나서 또 급등하는 걸 보고 네. 그런데 미국 주식들은 선형적으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매도 시기를 놓치더라도 지나면 다시 올라가 있고 그냥 잊고 있으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 거를 그리고 그런 토양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이게 내가 괜히 어려운 시장에서 네. 매매를 하느니 상당히 많은 자산 배분을 네. 미국 시장에 그 유명한 뭐 빅테크나 이런 ETF들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네. 꾸준하게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성공 경험 플러스 그런 희망을 갖게 되시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보면요,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서 안 들어갔더니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더 오르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한 해요. S&P 500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날짜 수가 69일인가 그래요. 근데 초반에 뭐 사상 최고치 20일 경신했다, 40일 경신했다 네. 다 주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내년도에도 더 많은 돈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갈 기미가 많습니다. 예. 이거를 저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불황이 도래했었을 때 그 달러 가치가요. 네. 이 스마일 커브 형태로 변화됩니다.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위기가 처음 도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초창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일의 윗부분에 있고요. 그런데 미국도 역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풀어야 되니 네.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 증시에서도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긴축에 대한 기조가 많아진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위기를 탈출해가는 네. 국면 속에서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할 기미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네. 그 시세 차익으로 인한 이득도 있지만 환차익이라는 것도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초창기와 2022년 지금 예. 초창기 달러 가치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가치가 올라서 또 한 번 웃고 네. 다시 환차익으로 또 한 번 웃었어요. 야.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전 세계 모든 개도국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19의 디펜스를 잘한 국가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지금 뭐 터키를 비롯해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한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자산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투자가 편해진 상황에서 미국으로 많은 전 세계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네. 많겠죠. 그러면 주식은 일단 어느 나라든 수급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내년도에도 미국에 많은 자금이 몰려갈 것이다. 사상 최고치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는- 지난해에 하여간 저 동학개미였던 분들이 네네. 많이 국적을 바꿔가지고 서학개미가 됐잖아요. 네.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달러 가치에서도 네.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투자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증권업에서 일한 지 만으로 14년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고객분들의 자산을 네. 포함시켜드린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부터 비싸다는 얘기는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금융위기급의 큰 하락이죠. 네. 그런 것들이 언젠간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내년 진짜 올해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뭐 주식 수익률은 한 40% 50%는 빠지겠죠. 네. 근데 반대급부로 뭐가 오를까요? 달러 가치가 달러가 급증을 오른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상쇄 폭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하고 달러가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금융위기 때 그랬었죠. 네. 주식이 반토막 났는데 달러 달러가 가치가 1600원까지 네, 치솟으면서 네. 그때 한 마이너스 10% 20%의 손실로 원화로 환전을 했더니 네. 국내 주식은 70% 빠져 있는 걸 주워 갔더라. 이런 투자자분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미국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쨌든 네. 우리 자본주의 네. 시스템 하에서는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한번 큰 위기를 맞는 게 두려운 거죠. 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그 달러 가치로 엄청난 상쇄를 할 수 있고 네. 그
그 상쇄된 수익 적은 손실률로 네. 자국에 엄청나게 빠져 있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판이 있는 투자가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2022년은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테이퍼링 뭐 이거는 뭐 예측이 된다고 해도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상마저도 네. 결국 미국의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강달러 기조로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이 다소 정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아주 양보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기조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방금 같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 같은 서학개미나 동학개미들의 자금은 작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장하고 미국장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환율 얘기하니까요. 이걸 같이 맥락을 엮어서 설명드리면 국제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록시 통화라고 불러요. 프록시 통화요. 예,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대용 통화라고 하는데 원래 글로벌 그 환율 시장에서는 우리 원화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 화폐엔 관심이 있느냐? 당연히 바로 위에 있는 위안화죠. 아 위안. 그런데 위안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안화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외환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대용해서 투자를 하는 화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원화예요. 네. 왜냐하면 위안화의 움직임과 원화의 움직임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어. 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작년 연초 대비 올 연초 비교했었을 때 네. 당연히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 중국 경제 안 좋다, 네. 뭐 중국의 부동산 경기 문제가 있다,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걸로 계속 떨어져 가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위안화 가치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환율 시장에서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은 자금을 국장에서 빼서 당연히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국장과 해외 주식 어떤 데 좀 더 포트에 강점을 둘까 했었을 네. 때 이런 구조적인 이유도 꼭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집값이라는 것도 오르는 연도가 있으면 떨어지는 연도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0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쯤 이제 조정 받거나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반면에 지금 위안화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주식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보다는 이런 쪽에 눈을 돌리면 왜 그러셨잖아요, 늘. 주식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도 똑같은 걸 여쭤보러 나왔어요. 제가 아는 네. 최고의 금융인에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중국 주식은 사실 중국 주식이라고 해서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중국 주식에서 정부가 밀어줬던 뭐 전기차나 클린 에너지 섹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빅테크, 이제 네.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중국 주식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잘 그 논조를 보면 네. 이게 결국은 공동부유 기조와 네. 규제 때문이잖아요. 네. 그게 억누르고 있는 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 기조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해결되는 포인트를 잡아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있겠으나 아직까지 지금 기조적으로 가는 거는 미국 시장이 예. 그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이 찍어 누르는 한 네. 아직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투자 전략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서학개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 매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미국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중간에 본 시장이 있고 네. 앞에 시장이 있고 뒤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오후 6시부터 프리마켓이 시작이 돼요. 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11시 반, 밤 11시 반에 본장이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오전 6시에 마감을 하고요. 거기서 또 두 시간 동안 애프터 마켓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기 드물죠. 투자를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사러 왔을 때 네. 사는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냥 이게 보통은 예약 매수를 많이 거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ETF나 우리가 네. 소위 많이 투자하는 빅테크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네. 그 시점과 뭐 0. 몇 프로보다는 그거를 네. 얼만큼 오래 끌고 가면서 네. 선형적인 우상향을 향유하실 수 있느냐가 훨씬 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뭐 이런 걸 그렇게 보니까 예약을 걸어놓고 사기도 하고 그렇죠. 예약을 걸어놓고 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우리 의성 매니저님하고 미국 주식과 관련된 코너도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 미국 주식을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 중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한국의 투자 패턴하고 미국의 투자 패턴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요 네. 좀 묵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 있겠죠, 여러 네. 가지로. 그런데 미국은 반박자 느리게도 아니라 한 3-4박자 느리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주식 그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테이퍼링 아까 말씀해 주셨고 뭐 금리 인상 말씀해 네. 주셨는데 테이퍼링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풉니다. 네. 돈을 풀어야 누군가는 소비를 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해서 고용도 살겠죠. 네. 그래야 이제 경제가 선순환을 그리니까요. 그런데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더니 이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이제 돈을 그만 풀어야겠다라고 하고 하루아침에 돈 푸는 걸 그만두면 또 경제적인 충격이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 푸는 걸 수도꼭지로 비유하면요 네. 서서히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푸긴 푸는데 푸는 양을 서서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테이퍼링이 점점 가늘다라는 뜻인데 네. 그거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냉키라는 당시 연준 의장이 이제 앞으로 유동성 공급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라고 하면서 미 의회에 증언을 나갔는데 네. 앞으로 테이퍼링 하겠습니다라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단어가 그때부터 마치 금융용어가 된 거예요. 그때 좀 출렁했죠. 출렁했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어떻게 됐느냐?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가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잖아요. 그때를 딥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꼭지를 4차례 조금씩 잠궜어요. 네. 그런데 그 4차례 잠글 때마다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전 세계 증시를 어떻게 보면 흐름을 볼 수 있는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테이퍼링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4대 메이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한 네. 그때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한다고요? 30% 이상 급등했어요. 왜? 맞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테이퍼링까지 할 정도면 이제는 경제 좋아진 거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확신이 있구나,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 테이퍼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첫 번째 테이퍼링보다 규모가 좀 작았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올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러지? 그때는 오히려 남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다른 이슈 때문에 테이퍼링보다도 오히려 다른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더 커서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뭐 그냥 뭐 큰 영향, 세 번째도 약간 올랐어요. 네. 네 번째가 그냥 쏘쏘한 뭐 아무 변화 없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은 곧 주가 하락 이런 등식 그거 없어요. 아니다. 맞아요. 근데 테이퍼링 이후에 테이퍼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금리는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라고 하시면은 네. 번쩍번쩍 빛나는 게 금리인데 죄송합니다. 네. 금리 인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리 인상도 네. 곧 주가 하락이라는 등식이 절대 아니에요. 네. 원래는 예전에는 금리를 마찬가지예요. 테이퍼링도 경기가 좋아서 하는데 네. 금리를 왜 올리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경기가 얼마나 좋으면 금리를 올리겠어.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상기에 원래 주가도 같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냐면 금리를 올리다가 네.
멈춰 있다가 첫 번째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도망치는 순간이었어요. 원래는 도망쳐야 되는. 얼마나 이제 경기가 꺾였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원래 교과서적이었는데 네. 최근에 바뀐 이유는 네. 그 양적 완화 시대 이후로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슈는 유동성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쨌든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요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세 차례 하고 테이퍼링을 그때 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초반에 금리 올릴 때는 역시 시장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시장이 빠졌냐면 네. 2018년에 금리를 1년에 4번을 올려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2.25에서 2.5%까지 올리는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 올려도 되는데 하는데 기계적으로 계속 올린 거죠. 네. 그럴 때 시장이 2018년 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미국 시장이 그때 맞아요. 큰 하락을 겪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지금 3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60%가 넘어간다고 네. 해요. 네. 그러면은 뭐 올해 3번 올린다고 네. 할지언정 그러면은 그래봤자 0.75에서 1%가 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페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 이상으로. 예, 일정 포인트 이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그때 걱정을 아. 하셔도 된다. 금리 인상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언제 나왔냐 하면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이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게 된다면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안 예, 봐요? 왜 그러냐면요. 2020년하고 2021년에 기업들이 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대응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요. 코로나 터지고 났더니 진짜 그야말로 기업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기업 뭐 저라면 저 개인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드리면 특강을 가도 네. 갑자기 날짜가 잡혔는데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하면서 우왕좌왕했는데 네. 2021년은 어떻게 되느냐? 아,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네. 뭐 줌으로 하고 그렇죠. 다시 그것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매뉴얼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요.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네. 급격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적어도 대응력을 갖춘 주식시장이 상장된 회사는 이제 큰 코로나 네. 이슈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아.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악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2022년 올해의 미국 주식을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셨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역시 테슬라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다음에 애플. 예. 네. 아니 애플은 시총 3조 이렇잖아요 지금. 야.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첫 개장을 했는데 네. 장중에 3조 달러를 찍었다가 네. 살짝 모자르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뭘 사요? 셋 다 좋은데요. 그렇게 피해가지 말고 얘기를 하고 가요. 어? 아니 지금 저 장 팀장님은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저희한테 보석을 좀 주시고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세 종목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뭐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면 테슬라가 어쨌든 그래도 어제 13.5%가 올랐어요. 네. 뭐 이제 4분기 인도량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테슬라를 보시면서 좀 그 투자자분들께 좀 네. 권해드리는 방법은 자 사실 자동차 업체로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네. 지금 이미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건 네. 이미 과해요. 왜냐하면 도요타 시총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조 원 정도 되는데 도요타가 1년에 한 1,000만 대 팔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한 93만 대 팔았습니다. 네. 이제 100만 대. 나중에 2천만 대까지 판다고 쳐도 네. 그래도 지금의 한 1,400억 조, 1,400조의 네. 원의 이제 시가총액은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FSD 베타 지금 10.8까지 나와 있고 11이 곧 나오는데요. 네, 네. 이게 월 구독료를 199달러, 2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이면 2,400달러고 네. 그러면은 10년이면 24,000달러예요. 차 한 대 값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자동차 업체는 차를 한 대 팔면 끝나는 거죠. 네.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률은 10%를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익률이 얼마가 날까요? 아. 한 번 만들면 제로죠. 네. 한계 비용이 없잖아요. 네. 그럼 무한복제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날까요? 이걸로 인해서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를 내가 3대 갖고 있으면 네.
이 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테슬라가 받을 수 있고 거기다 네. 보험, 엔터테인먼트까지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받는 거라서 자율주행을 얼만큼 얘네가 더 진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계속 그렇죠. 간다. 그렇죠. 예. 테슬라 찍어준 거로 보겠습니다. 애플도 그런 맥락인가요? 애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 컴퍼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모든 제품을 애플만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개인의 행동 데이터부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집약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지금 인정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서 겁났는데 그래도 더 갈 것이다. 중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는 선형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반을 넘게 막 가요. 오셔야죠. 저희도 방송 끝나고 늘어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장희성 팀장과 나눠봤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희성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이 텐션으로 네.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예. 힘찬 마음으로 야, 네.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투자. 거기다 경주마도 한번 넣어주세요. 경주마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저 제작진들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선물 많이 주고 가겠습니다. 네, 아마 속사포 랩이 나오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되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속사포래. 네. 네, 뭐 사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레드선. 이 시대의 석유는 무엇이다? 네? 데이터. 데이터다. 역시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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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네. 이거 암기 과목입니다. 이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 네. 석유는 아니에요. 네. 네. 석유를 이 산업의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고 데이터인데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이 석유에서 데이터로 바뀐 지 벌써 10년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중에 애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있는데 네. 테슬라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가는 거. 네. 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간다. 차라는 존재가 제조의 부산물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으로 무형화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피지컬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막 몸개그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데서 네.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 네. 자기 아바타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어디에서 클라우드 공간에서 네. 그게 뭐예요? 또 유형에서 무형으로 가는 그렇네. 거예요. 네. 공통점 느껴지십니까? 네. 네. 무형화되는 거예요. 네. 무형화되는데 그냥 아무 형체가 없는 네. 게 아니라 네. 우리의 형체는 인간이란 형체도 데이터로 박힌다는 거예요. 네, 매트릭스, 뭐 허라는 영화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조합해 보시면 미래상이 다 나와 있고 그대로 지금 우리는 10년 넘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인한 혁신을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조류 속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몰라. 근데 50년 후에 인류가 딱 봤을 때는 오, 네. 쟤네들 미친 격동의 세상을 살았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쭉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 빠져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 타요. 메타버스 빨리 그다음에 탔어요. 데이터 기반, 뭐 네. 플랫폼 기업, 네. 클라우드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프레임을 말씀드렸고 네. 거기 기반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좀 더 살을 붙이자고 네. 하면은 메타버스의 핵심적으로 안 가져가면 안 되는 포트폴리오 중에 유니티라는 게 있어요. 네. 유니티. 네. 미국 기업이죠. 네. 예, 이건 뭐냐면 인디 게임이나 요즘에 뭐 VR 네. 게임도 앞으로 이 메타, 네. 그 페이스북 이름 바꿨잖아요.
자 페이스북도 사야 돼요. 네. 왜냐하면 메타 싸요. 지금 메타. 차가워. 페이스북 좋다는 사람 요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애플 좋다고 하잖아요. 네. 좀 불안해요. 근데 뜨거운 거는 멀리하고 차가운 건 가까이 하라. 아니 좀 전에 네. 애플 사라고 그랬거든요. 아 뭐 사세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옵션은 뭘까? 차가운 걸 건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테슬라 폭락했을 때 사는 거고 사람들이 욕할 때 사는 게 싸요. 잠깐만, 대표님 작두 타시면 안 돼요. 하나씩. 유니티 얘기해 주셨고. 자, 그래서 유니티는 유니티. 그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가려면은 네. 이 쌀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VR에 뭔가 컨텐츠를 만들든 네. 게임 컨텐츠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네. 저작 툴이 필요하잖아요. 아, 네. 예, 여러분 PPT 파워포인트 없으면은 PPT 슬라이드를 못 만들죠. 네. 예,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유니티. 유니티. 아, 그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유니티 기반이고 지금 현재 개발되는 인디 게임스러운 메타 플랫폼에 올라가는 그런 VR 게임들도 다 유니티 기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왜? 싸고 저렴하고 편하고 거기 안에 툴들이 많고 근데 이 유니티와 누가 손을 잡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잡고 있어요. 아, 엔비디아. 쌍이에요. 예, 엔비디아도 함께 가져가야 돼요. 엔비디아의 그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나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컴퓨팅을 최소화시키면서 네. 클라우드 기반에서 스트리밍 기반으로 이제 네. 고사양 게임들이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통신망만 잘 되면 돼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한번 해주면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미래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믿음을 갖고 그런 기업들 유니티, 로블록스, 뭐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그리고 이 페이먼트는 스퀘어 아닙니까? 스퀘어가 이제 또 잭도 씨가 이제 올인하겠다고 그 스퀘어라는 회사 이름을 블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제 이 회사 이름 바꾸니까 얘네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심할 때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 던질 때 나는 느낌표로 투자를 해야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느낌표를 던지고 있을 때 함께 느낌표 던진다고 한들 초과적인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할 때 탁탁탁탁 나왔는데 유니티, 로블록스, 그다음에 네. 엔비디아, 로블록스, 또. 제가 한번 좀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래서 속사포기 때문에 잘 받아줘요. 그래서 저도 두번 지금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 녹화 자, 방송 다시 보시고 유니티는 쉽게 얘기해서 메타버스 같은 세상을 만드는 싸가리죠. 사람들에게 네. 그 포토샵 같은 거니 네, 반드시 맞아요. 사야 되고 반드시 사야 돼요. 그리고 네. 유니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지원 세력이 네. 되는 게 엔비디아니 네. 큰 묶음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슬쩍 건너뛰시려고 했는데 메타라는 회사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 네. 이거는 어떤 지점인가요?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VR 혹시 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체험만 했어요. 3년 전, 네. 그죠? 근데 좀 답답하던데. 그렇죠. 네. 3년 전 지금 나온 거 최신 버전으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가격도 싸요. 예, 사시면은 네. 정말 달라요. 신세계 어지럽지도 않고 제가 173인데 제가 쓰던 거를 네. 우리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써도 바로 1초 만에 바깥 껴도 다 잡아줘요. 어지럽지 않아요. 오.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거 쓰고 있으면 약간 이게 움직이면 살짝 늦게 오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 거의 잔상 효과가 좋아졌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냥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한 100, 200만 대 팔리고 네. 최근에는 분기에 2, 300만 대 팔려요. 그럼 이게 성장세가 J커브 가고 있죠. 네. 언젠가는 스마트폰 보급률만큼이나 VR 기기, AR 기기 합쳐서 우리 MR 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네. 얘기합시다. AR, VR 기기가 억대 단위로 팔릴 날이 3년 안에 온다고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봅니다. 틀리면 그때 가서 저를 때리세요. 일단 안 만날 거. 도망가야지. 근데 이걸 이제 장바구니 담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안에서 쓰는 돈은 뭐예요? 그 안에서 뭐 그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도 있고 네. 하는데 이제 작년에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을 막 이렇게 휘몰아쳤던 게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플레이를 하면서 이 안에 그 게임 산업의 암호화폐를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막말로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융합되는 세상을 그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플레이를 막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더 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요 네. 왠지 불안해요. 그거를 오늘 깨드릴게요. 네? 네, 깨드릴게요. 네. 근데 그 깨기 전에 먼저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암호화폐로 훌떡 넣으면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가기 전에 먼저 한 스텝으로. 네. 두 번째는 메타버스 다음으로 메타버스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네. 클라우드에서.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률이 되게 높은지 아는데 아직도 갈 길을 멀어요. 아직도 갈 길을 멀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PC나 이 스마트폰이나 다 이 안에 엄청난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쓰는 서버들을 클라우드로 올려버리고 있는 게 지금 B2B 클라우드 시장인데 이게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자신의 PC와 자신의 하드웨어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중앙 집중적으로 얘네들이 서버를 다 관리하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이 좋은 건 뭐냐면 클라우드 공간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네. 데이터를 정제해주고 이걸로 네.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네. 나나 기업들을 10배 편하게 해주는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회사도 있냐면 뭐 너네들 아마존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다 쓰지? 아, 네. 머리 아프잖아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아, 그러지 마. 내가 이거를 셋 다 알아서 최적화를 해서 써줄게 하면서 한 단계 원 레이어를 얹어가지고 그 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쓴 사람은 한 번 써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방문 그 B2B 고객들이 계속 안 나가요. 그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네. 회사예요.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노우라는 티커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공모 시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네. 저는 이렇게 차가울 때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데 네. 비즈니스는 현장에서 가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스노우플레이크 쓸까 이거가 날까 저거가 날까 항상 이 기준점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피터 린치적인 관점으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했을 때 되게 맞는 것 같아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는데 거기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본이죠. 네. 네. 기본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네. 스노우플레이크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여기에다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이것들은 결국은 뭐 공공 분야로도 가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헬스케어로 엄청난 베네핏을 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저는 엄청 좋다고 보고 네. 헬스케어 데이터들이야말로 진정하게 클라우드 공간에 몰렸을 때 엄청난 베네핏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바이오도 데이터로 봐요. 결국 바이오. 임상 데이터. 그리고 사실 DNA 데이터, 이 편집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뭐 작년에 한창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 뭐 캐시 우드도 뭐 지금 역적으로 몰리고 막 그래요. 막 야 이거 뭐 그럼 미국 바이오, 우리나라 네. 바이오. 미국, 미국 중국, 거, 우리 한국 거 다? 바이오는 저는 미, 중, 한국 다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차가운 거에 관심 가져라. 근데 네. 너무 차서 너무 찬데. 공상 걸리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네. 바이오 산업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100세 시대에 그건 뭐. 당연하죠. 쪽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섹터에 1등하는 네. 기업들 그 나라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 테슬라 과거에 이거 네. 테슬라 안 죽는다고 예언했던 네. 사람이 3년 전에 네. 얘기했던 사람 그거예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예, 근데 미국,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방의 영역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툴젠 같은 크리스퍼 카스9 업체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전 상장을 했는데 네. 저는 뭐 되게 차가워요. 근데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도 좋고 아. 미국의 뭐 하여튼 좋은 바이오 네. 기업들, 뭐 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제가 좋게 보고요. 날카로운 네. 질문 하나 네네네. 했는데 그렇게 대세인 바이오 기업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노우플레이크 네. 그렇게 다 좋은 회사인데 요즘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요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울 때 네. 대표가. 차가워서 네. 대표라. 네, 왜냐하면 아. 그 전에 네. 사실 지금 왜 반토막 났냐? 네. 그 전엔 저는 그랬어요. 다큐사인 제가 투자하고도 5배 됐거든요. 네. 좀 뭐라 그랬냐면 버블이다 그랬어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원금을 확보하시려면 네. 해라. 나머지는 어차피 4배가 남아 있으니 네. 뭐 그거는 꽃놀이 패고 원금을 빼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원금 깨지면 피눈물 나고 수익이 깨지는 건 괜찮아요. 원금이 빠지고 나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분산입니다. 분산. 섹터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 지역 분산, 종목 분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40몇 개 막 이렇게 종목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차갑게 식은 걸 투자해서 대표라 이랬으니까 중국 아주 차갑게 식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길게 그냥 엄동소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통적인 제가 되게 중국 빠거든요. 중국을 엄청 알죠. 본격적으로- 네, 중국 알죠. 저는 중국 전문가예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네. 근데 사실 저는 실상은 데이터 투자 전문가고 데이터로 혁신을 만들어낸 이 시대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창조가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저의 투자 명제인데 거기에
지난 한 5, 6년 동안은 중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공동 부유란 말이죠. 네. 이거 지금 째려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서서히 저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중국을 비중을 줄여나갔어요. 네. 그 전에는 사실 메이트한 댐핑 막 4배 되고 네. 뭐 많이 하면서 하셨죠. 막 다 상승 많이 했어요. 니오도 많이 오르고 알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작년 초부터는 이거 수익 난 건 좀 빼서 뭐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오히려 차가운 한국 주식을 더 해라 네. 해서 그 중에 펄어비스 있어서 3배 나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는 양회 때 과연 네. 시진핑 정권에서 강력하게 혁신을 부응하는 네. 그런 정책을 한 5년 전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 정권이 이제 3기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 예, 그냥 모든 정신 집중 완전 해가지고 네. 그냥 아무런 분쟁 없이 지금 정치적인 안정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억누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것도 2년, 3년 더 지속되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한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측면에서 조금 이미 낮춰놨지만 추가적인 낮추는 의사결정 언제 해야 되냐? 양회 지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텐센트 편이고 왜요? 예, 그 창업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친구 삼을 만한 사람을 저는 투자를 해요. 친구 예. 삼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옆집에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마이는 친구 안 돼요? 마화통과 마윈이 있다. 그러면 마윈은 좀 제가 피하고 싶어요. 왜? 근데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마인이 예, 왜 무서워? 마화통 근데 사실은 마윈이 되게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예. 알리페이 똑 뜯어내서 자기 인마이 포켓 한 것도 엄청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배임 횡령 20년 가야 돼요. 미국이었으면 아마 깜빵에서 못 나와요.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당시 정권에서 후진타오 정권에서 비호를 받아서 성장해놓고 막 또 시진핑 정권 욕하고 하다가 지금 힘들어진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자업자득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텐센트 약간 도광양해라고 하는데 겸손하게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이게 잘 되더라도 그걸 막 너무 뽐내지 않고 약간 이게 동양적인 가치가 그런 건데 사실 중국의 창업가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룰이거든요. 근데 그 룰을 벗어나면은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특히나 더 이제 창업자 리스크를 크게 보고요. 그 정치적인 결도 되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와 스퀘어를 공동 창업한 잭 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난 너무 좋고 지금 수년 동안 그 사람은 말한 거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신뢰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렇네. 일론 머스크는 말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입이 방정이야. 말을 이렇게 막 10년 후거를 땡겨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어쨌든 인상도 중요하고요. 네. 사람을 봐야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뭐만 남아요. 창업 초기 오늘 데이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업자 등록 오늘 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 몇 천만 원에 대표이사랑 사람 몇 명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봐야 돼. 사람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실현하다 보면 고정 자산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하는데 다 신뢰의 자산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현대 사람하고 SK 사람하고 삼성 사람이 피가 다르다고 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나온 사람 넌 피가 파란색이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칭찬이에요. 완벽주의가 있구나 이런 얘기고. 그럼 뭐냐면 기업의 DNA라는 게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고 저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투자에다가 이렇게 투영하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차가운 걸 멀리하고 뜨거운 걸 멀리하고 차가운 걸 가까이하고 성산약수 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저 중국이 차갑게 식었길래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완전히 빙하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흐름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면 되게 타임 프레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점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네, 양회 이후에 판단을 해보자. 네, 궁금하시면 돈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왕이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네, 네. 지금 해외 투자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미국을 포함해서 네. 전 세계를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이분들이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를. 그런 뭐, 얘기 말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뭐냐면 너무 네.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지 마세요. 네. 네, 경제를 여러분 마칠 수 있습니까? 아니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근데 솔직히 네. 워렌 버핏도 경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다고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산업의 메가 트렌드와 다이내믹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네.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너 피처폰이 잘 될 것 같아 스마트폰이 좋아? 그러면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그러면 약간 앞서간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네. 인공지능이 있는 게 낫죠. 네. 인공지능으로 약을 개발할 수 있대요. 네. 이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거는 불가피하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이게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면 한 10배 정도 이익이 난대. 네. 더 효율적이래. 그게 낫죠. 메타버스로 올라가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상당한 어떤 비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난 거죠. 암호화폐가 있어서 중개자가 없어지고 수수료가 없어진대. 더 나은 거잖아요. 더 나은 세상이 기술로 혁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 30대가 그것에 열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는 거예요. 50대의 의견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 공부, 네. 세상의 흐름, 네. 뭘 선도할 것인가 이런 공부. 네,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보고 그 안에서 세부로 강론으로 들어서 어떤 기업을 가냐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그 사람의 그 창업가의 일대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사랑을 하는 기업을 투자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아마존 저 오랫동안 투자하고 텐센트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부침이 있고 뭐 반독점법 이슈 무슨 이슈가 오더라도 정말 제 원본을 깨먹진 않아요. 장기로 봤을 때 3년, 5년, 7년 봤을 때. 그래서 호흡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면 자꾸만 경제 지표에 연연하게 되고 그 회사의 분기 실적에 목숨을 걸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3년, 5년에 봤을 때 이 회사의 그 어떤 혁신의 스토리를 바라보시고 그거에 가슴이 뛰면서 투자해요. 보통 투자하실 때는 그거에 가슴이 뛰어서 투자해요. 근데 투자하고 매도할 때는 항상 뉴스 보고 헤드라인 뉴스에서 야 지금 금리가 인상된대 하면서 팔아요. 가슴이 뛰어서 투자하는구나. 저는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니까 안 되는 그거 안 돼요. 공부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 듣고 하면 공부 안 한 거고 최소한 메모지에다가 내가 한 바닥은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나 조카한테 얘기해서 걔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설명해 줄수 설득시킬 있어야 수 돼요. 있어요. 중학생 아이가 설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건 상식 옳은 갖고 있는. 말씀이세요. 아주 심플하거든요. 이래서 ABC로 얘는 되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은 해외 투자하려면 요거만큼은 꼭 알고 하세요 하는 거 몇 가지만 주시면 뭐가 있어요? 갑자기 저 경제 공부하지 말라니까. 저희 뭐 환율, 금리 뭐 이건데. 이거 중요하죠. 환율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단위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랑 그 의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가끔 물어보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전 표현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미래에 투자해라. 같은 얘기인 거죠.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투자하면 되지 왜 딴 거 생각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또 더해주실 얘기. 전 그래서 암호화폐도 정해진 미래라고 암호화폐 봐요. 얘기. 네. 왜냐하면 막 머릿속에 사람들이 박스 안에 gat혀 있어요. 뭐냐면 답답해요. 뭐 미래는 가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투기 이거 실체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달러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는 미국이라는 군사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신뢰가 달러는 그래도 이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암호화폐는 못 봤어요. 대부분의 달러 거래는 전자로 이루어져요.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실물 달러를 우린 거의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의 거래는 지금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 연준을 빼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을 빼는 거예요. 증권사와 금융기관을 속속 빼는 거예요. 그 빼는 일들을 지금 3년, 5년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금융이라고 하죠. Decentralized Finance.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작년 상반기 대비 지금까지 수백 배가 늘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건 안 보고 가격만 봐요. 네, 시가총액만 봐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볼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테라와 솔라나 이런 디파이 분산금융 프로젝트 상에 벌어지고 있는 금융의 거대한 조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백 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솔라나 테라가 10배 됐는데 이 가격이 10배 됐으니까 또 근거 없이 올랐네. 근거 없이 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예치된 자산이 지금 몇백 배가 올랐는데 5천만 불에서 20조가 돼요. 네, 지금 테라가 오늘 기준으로 19조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예치된 자산이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봐요. 가격을 안 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진작에 투자했던 사람이나 돈 버는 시장이야. 지금은 너무 팽창됐어.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5년 전, 뭐 3년 전,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비트코인으로 벌 사람 다 벌었어. 근데 사실 똑같은 논리가 아마존에도 들어가요. 아마존 10년 전에 투자 못한 사람 작년에도 못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면 안 되고 공부할 대상을 한 30개 정하세요. 공부할 대상을
암호화폐 포함해서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30개를 정하고 그 30개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차가운 거부터 먼저 담아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안 차가워져. 뭐 구글 같은 거 안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안 코인은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뭘 그런데 담을까요? 사실은 이제 코인 마켓캡이란 네. 그 거기엔 이제 시가총액별로 나옵니다. 1등부터 한 뭐 100등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상위권 20등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은 네. 이미 그 시가총액 토큰 시가총액이 네.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 테라 이런 거 솔라나 60조, 테라 30조가 넘어갑니다. 네. 테라는 심지어 성수동 항구에서 만들어진 김치 토큰이에요. 세계 9등이고 트랜잭션 기준으로는 3등이에요. 전 작년부터 알겠습니다. 피터에게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은 비트코인 박다. 가격 2022년에도 이건 박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요거는 2022년에 경제 주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네. 비가역적으로 여러분들의 습관이 한번 바뀐 게 안 바뀔 것 네. 같은 그런 기술로 인한 혁신으로 인한 우리가 그 변화는 꼭 기억을 하세요. 넷플릭스, 네이버, 뭐 구글, 뭐 애플 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거부하시면 안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NFT, 메타버스,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더 확산되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하나씩 절대로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이거는 남들이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로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네. 머리 뚜껑 열고 네. 공부를 하셔야 미래가 보이고 네. 그 기회를 반복 앞서서 잡는 게 투자다. 그럼 잘 모르겠는 사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코인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 두 개부터 해놓고 두 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셨고 이제 다음 주에도 나와주셔야 네. 돼요. 오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예, 뭐 오늘 정말 투자의 대가분들이 네. 두 분 나오셔서 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경제학 공부 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아, 저랑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예. 경주마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아유, 이렇게 제끼시려고 그래. 아니, 저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늘 적어놨어요 아까. 유니티, 엔비디아, 로블록스, 페이스북, 스노우플레이크. 네. 예? 조금 더 있는데. 다시 보기로 유튜브에서. 아이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국민이 경제를 쉽고 편하게 즐기는 그날까지 경주만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